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올려다보는 저 태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산소라고는 단 한 톨도 없는 차갑고 새카만 진공이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렇게 눈이 부시도록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단순하고도 짙대근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불이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엔 산소가 없잖아요. 그럼 태양은 저기서 도대체 뭘 태우면서 저렇게 빛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태양이 무슨 연료로 돌아가느냐 하는 시시한 상식 퀴즈를 풀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방금 그 질문 자체에 숨어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들춰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함정의 정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단어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진실이 들어서게 될 거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엔 산소도 없는데 태양은 어떻게 불타냐? 이 질문을 어디선가 소리내어 던지면 사람들은 보통 피식하고 웃어버립니다. 저런 것도 모르냐는 듯이요. 학교에서 다 배운 건데 혼자 과학 시간에 졸았던 거 아니냐고 놀리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스스로 치열하게 생각을 굴려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기가 확실히 아는 지식 하나, 그러니까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손에 꽉 쥐고서 눈앞의 현실을 뚫어져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만, 저 현실은 내가 아는 지식이랑 완전히 정반대인데 하고 모순을 딱 잡아챈 거죠. 이건 무지가 아닙니다. 위대한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걸 원래 우주가 그런 거야 하고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그 뿌리까지 아주 정직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태양을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쬐던 그 햇볕 한 줌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과 물리학과 천문학을 넘나들고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의 세계까지 함께 건너가게 될 겁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걱정 마세요. 공식 같은 건 단 하나도 쓰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우리 일상에 익숙한 풍경들에 빗대어 한 걸음씩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태양의 비밀을 훤히 꿰뚫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부터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태양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하늘 한가운데 둥실 떠 있는 거대한 불덩어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시뻘건 불꽃이 활활 일렁이고 표면에서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모습이요. 말하자면 하늘에 걸린 어마어마하게 큰 모닥불 또는 거대한 양초 같은 거죠. 이 그림은 사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합니다. 캠핑 가서 장작불 앞에 앉아본 적 있으시죠? 마른 장작을 차곡차곡 쌓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일렁이면서 장작을 서서히 잡아먹습니다. 발갛게 달아오른 숯이 남고 따뜻한 열기가 얼굴을 데우고 환한 빛이 어둠을 밀어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저 하늘의 태양도 그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모닥불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규모만 미친 듯이 커진 거지 본질은 우리 집 가스레인지 불꽃이나 캠프파이어랑 똑같을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양과 참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잠을 깨우고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는 햇볕에 등을 슬쩍 데우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는 그 햇볕에 보송보송 마르죠. 점심을 먹고 나와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신세를 지면서도 우리는 정작 저 태양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투명 인간처럼 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당연함을 한꺼풀 천천히 벗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아까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모닥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장작이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없으면 불은 피 꺼져 버립니다. 컵으로 촛불을 덮으면 안에 있던 산소를 다 쓰자마자 불꽃이 스르륵 사그라지는 거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불에게 산소는 숨이고 밥입니다. 산소 없는 불이란 건 우리 경험 속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태양도 당연히 어딘가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며 타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엔 산소가 없으니 그 그림이 어딘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사실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모닥불도 촛불도 가스레인지도 전부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익숙하고 그럴듯한 그림 속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오류는 산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 우리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단어 하나에 숨어 있어요. 바로 불탄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좀 의외시죠? 우리가 의심해야 할 건 산소가 아니라 불탄다는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단어였던 겁니다.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별이 불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스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심지어 시에서도 태양은 늘 불타는 존재로 그려지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저 태양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불로 타고 있는 게 맞을까 하고 진지하게 따져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의심할 생각조차 못한 거죠.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바로 그 당연함 앞에서 우뚝 멈춰 섰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 나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하고요. 우리는 태양이 불탄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태양은 우리가 아는 그 의미로 불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의 엉터리 전제가 몰래 깔려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질문이 잘 안 풀릴 땐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전제부터 의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태양은 왜 산소 없이 타냐고 묻기 전에 먼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불탄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우리가 무언가 탄다고 말할 때 그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자, 다시 촛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의 눈으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 심지가 있고 그 위로 일렁이는 불꽃이 있죠. 불꽃은 심지와 촛농을 서서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불꽃이 혼자서 촛농을 먹어치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불꽃은 끊임없이 주변 공기에서 산소를 쪽쪽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농과 산소가 아주 격렬하게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촛농 속에는 탄소라는 원자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탄소가 공기 중을 떠다니는 산소 분자를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 둘이 단단히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라는 새로운 분자가 됩니다. 또 촛농 안에 들어있던 수소는 산소를 붙잡아서 수증기, 그러니까 물이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들이 세 짝을 만나 하나로 딱 뭉칠 때 남는 에너지가 열과 빛의 형태로 바깥으로 팡 하고 터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따뜻하고 환한 불꽃입니다. 화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탄다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연소예요. 연료와 산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빠르고 격렬한 화학 반응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꼭 손에 쥐고 계셔야 할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학적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연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화학적인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원자들이 만나서 새로운 분자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 짝짓기 과정에서 에너지가 새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가장 깊은 심장인 원자핵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탄소 덩어리가 활활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도 탄소의 원자핵은 그대로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산소의 원자핵도 그대로고요. 그저 원자의 가장 바깥쪽을 돌던 전자들이 짝을 바꿔가며 손을 맞잡았을 뿐입니다.
원자핵은 그 난리통 속에서도 완전한 안전지대에 있는 거죠. 이게 화학입니다. 전자만 자리를 바꾸는 일, 명심하세요. 연소는 전자들의 자리 바꿈일 뿐 원자의 근본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불은 다 화학 반응이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가스레인지 불도, 모닥불도, 산불도, 자동차 엔진 속에서 펑펑 터지는 폭발도,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 잔잔한 과정까지도 따지고 보면 전부 산소가 끼어드는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불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연소라는 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태양도 당연히 그 틀 안에 있을 거라고 믿어버린 거죠. 우리가 평생 봐 온 불이 죄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오늘 우리가 들춰낼 함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탄다는 말의 진짜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건 산소를 짝꿍 삼아 일어나는 전자들의 화학적인 자리바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왜냐고요? 태양은 이런 시시한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태양은 화학 반응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격렬하고 훨씬 더 폭발적이며 우주의 뼈대 자체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분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양의 중심부는 분자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끔찍하고도 지옥 같은 환경이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한 걸음 물러나서 태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태양의 이미지가 조금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요. 태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가스공입니다. 대략 4분의 3이 수소, 4분의 1이 헬륨,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나머지 물질들로 꽉꽉 채워져 있죠. 그냥 가스 덩어리예요. 단단한 땅 같은 건 없습니다. 이 태양이 얼마나 큰지 한번 감을 잡아 볼까요? 만약 태양을 텅 빈 공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지구를 차곡차곡 채워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10개, 100개, 1000개? 아닙니다. 무려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130만 개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거대한 지구가 태양 앞에서는 그저 작은 모래알 한 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조차도 우리 은하 안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는 그저 평범한 중간 크기의 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별들은 태양을 그 안에 수억 개나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거든요. 우주는 정말이지 우리의 상상을 가볍게 비웃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 가스공이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무거워서 그 막대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이 끊임없이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러 뭉개버리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를 100만 개쯤 뭉쳐놓은 거대한 공을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양손으로 사정없이 꽉 쥐어짜고 있다고요. 그 소나귀의 힘, 그러니까 태양 중심부에서 짓누르는 압력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가늠조차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느끼는 공기의 압력에 무려 2,500억을 곱한 정도니까요. 2,500억 배의 짓눌림이라니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저도 잘 안 옵니다. 그냥 우리 상식의 범위를 까마득하게 벗어난 어떤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짓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열이 생깁니다. 자전거 펌프로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본 적 있으시죠? 공기를 세게 압축하면 펌프 몸통이 뜨끈해지잖아요. 그것의 상상도 못할 만큼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섭씨 1500만 도에 이릅니다. 1500만 도. 이 숫자를 머릿속에서 잠깐만 굴려보세요. 우리가 펄펄 끓는다고 호들갑 떠는 물이 100도예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1500도쯤 되고요. 그런데 태양 중심부는 그 용광로보다 10,000배는 더 뜨겁습니다. 1500만 도라는 건 그냥 좀 많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던 모든 얌전한 규칙들이 산산조각나 버리는 온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의 온도에서 원자들은 비교적 얌전합니다. 서로 톡톡 부딪히기도 하고 오순도순 모여서 분자를 만들기도 하고 화학 반응도 일으키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자꾸자꾸 높이면 원자들은 불판 위에 던져진 콩알처럼 점점 더 미친 듯이 빠르게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수천도가 넘어가면 원자의 껍질을 이루던 전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뜯겨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500만 도쯤 되면 전자고 뭐고 다 벗겨져서 원자 핵들만 벌거숭이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껍질이 다 벗겨진 알맹이들이 부글부글 끓는 국물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상태를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통째로 이 플라즈마 덩어리예요. 얌전한 원자 같은 건 발붙일 곳이 없는 벌거벗은 원자 핵들의 끓는 바다인 거죠. 이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친숙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보통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꽁꽁, 언얼음 같은 고체, 흐르는 물 같은 액체, 그리고 김처럼 퍼지는 기체. 학교에서 다들 배우셨죠? 그런데 사실 우주에는 네 번째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플라즈마예요. 기체를 아주 뜨겁게 가열해서 원자의 껍질이 죄다 벗겨진 상태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 플라즈마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물질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플라즈마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별이란 별은 죄다 플라즈마 덩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단단하고 차분한 지구가 오히려 우주에서는 아주 희귀하고 별난 동네인 셈입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펄펄 끓는 플라즈마가 평범한 거고 우리처럼 고체 위에 발 딛고 사는 게 오히려 신기하고 드문 일인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태양은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그 의미로는요. 태양 중심부엔 산소도 없고 짝지을 분자도 없고 화학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산소가 없어서 태양이 어떻게 타냐고 묻는 건 사실 처음부터 질문이 살짝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태양은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태양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산소도 없고 화학도 없는데 무슨 수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46억 년 동안이나 뿜어내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 중심부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거벗은 원자 핵들이 미친 듯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1500만 도의 열기 속에서 이 원자 핵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돌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두 원자 핵이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원자 핵들이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여러분, 자석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으시죠? 자석의 같은 극끼리, 그러니까 N극과 N극을 억지로 맞붙이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가까이 가져갈수록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를 밀어냅니다. 도무지 붙질 않죠. 원자 핵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플러스끼리는 강하게 밀어냅니다. 이걸 전자기적 반발력이라고 불러요. 두 원자 핵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반발력은 점점 더 미친 듯이 세져서 애초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게 튕겨내버립니다. 자석의 같은 극을 맞붙이려는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해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자 핵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1500만 도라는 극한의 지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온도에서 원자 핵들은 그 반발력 따위는 그냥 무시해버릴 만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두 사람이 서로 밀어내는 손바닥의 저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정면 충돌하듯이요. 그렇게 두 원자 핵이 1m를 1조로 나눈 것보다도 더 작은 상상도 안 되는 거리까지 바짝 가까워지는 그 찰나의 순간 우주를 지배하는 완전히 다른 힘 하나가 스르륵 깨어납니다. 바로 강력입니다. 강한 핵력이라고도 부르는 힘이죠. 이 강력은 아주 짧은 거리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 안에서는 아까 그 무시무시한 전자기 반발력보다 무려 100배는 더 강력해요. 그래서 두 원자 핵이 그 마법의 거리 안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 강력이 마치 멱살을 잡아채듯 둘을 확 끌어당겨서 꼼짝 못하게 쾅 하고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밀어내던 힘을 단숨에 압도하고 둘을 영원히 붙여버리는 거죠. 여기서 자연이 얼마나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만약 전자기 반발력만 있고 강력이 없었다면 원자 핵들은 영원히 서로를 밀어내기만 했을 겁니다.
그럼 핵융합은 일어날 수 없고 별도 빛날 수 없었겠죠. 반대로 강력이 너무 세서 아무 거리에서나 작동했다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진작에 한 덩어리로 쾅 뭉쳐버려서 별이고 행성이고 생명이고 아무것도 생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은 강력을 아주 가까이 다가갔을 때만 살짝 작동하도록 기가 막히게 맞춰 놓았어요.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절묘한 균형 위에서 줄다리기를 하도록 말이죠. 이 미묘한 균형 덕분에 우주는 한꺼번에 폭발해버리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빛을 만들며 수십억 년을 버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화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이롭고 우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게 왜 장작불이 타는 연소와 완전히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연소에서는 뭐가 바뀐다고 했죠? 전자들의 자리만 이리저리 바뀌고 원자핵은 절대 안전지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은요, 전자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전자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원자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 바로 그 핵까지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가서 그 근본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겁니다. 원자핵을 집어들고 다른 원자핵과 찰흙처럼 지식여서 완전히 새로운 원자핵으로 다시 빚어내는 거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연소는 원자의 옷만 갈아입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원자의 영혼을 바꿔버리는 일이에요. 수소였던 것이 더 이상 수소가 아니게 되는 일. 한 물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탈바꿈하는 일. 옛날 연금술사들이 평생을 바쳐 꿈꿨던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바로 그 마법을 태양은 1초의 수도 없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태양은 하늘에 걸린 모닥불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연금술 공방인 셈이죠. 자, 이 연금술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파인만의 길 스타일로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야 싶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따라와 보세요. 태양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 과정을 학자들은 양성자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따라가 보면 의외로 한편의 이야기처럼 흘러갑니다. 먼저 두 개의 양성자가 쏜살같이 달려와 쾅 하고 충돌합니다. 그리고 강력이 둘을 확 붙잡아 하나로 뭉치는 순간 정말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양성자 중 하나가 마법처럼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양성자 하나가 슬그머니 중성자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때 양전자라는 입자 하나를 뱉어내는데 이건 전자의 반대짝, 그러니까 반물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성미자라는 또 다른 입자도 함께 뱉어내요. 이 중성미자라는 녀석은 정말 유령 같은 존재라서 질량도 거의 없고 다른 물질을 그냥 쓱 통과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에서 날아온 수조 개의 중성미자가 여러분 몸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느끼시죠? 그게 중성미자예요.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단단히 뭉친 새로운 원자핵이 생겼습니다. 이걸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수소보다 조금 뚱뚱하고 무거운 수소죠. 그 다음 이리저리 날아다니던 세 번째 양성자가 휙 날아와서 이 중수소와 또 쾅 부딪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제 양성자 둘에 중성자 하나를 가진 원자핵으로 덩치가 커졌네요. 이건 헬륨-3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헬륨-3 두 개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끈적하게 뭉쳤다가 이제는 필요 없어진 양성자 두 개를 바깥으로 툭 뱉어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단단하게 결합된 원자핵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헬륨사입니다. 우리가 파티에서 풍선에 넣어 둥둥 띄우거나 한 모금 마시면 목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변하는 바로 그 평범한 헬륨이에요. 자, 이 복잡해 보이는 연쇄 반응을 장부 정리하듯 한번 깔끔하게 정산해 볼까요? 우리는 처음에 4개의 양성자,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지고 볶는 과정을 거쳐서 단 하나의 헬륨사 원자핵을 만들어내며 끝이 났죠.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이게 태양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연금술의 핵심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글로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자잘한 단계는 다 잊어버리시고 큰 그림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가벼운 수소 4개가 부딪히고 뭉치고 변신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무거운 헬륨 하나로 다시 태어난다. 딱 이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한 줄짜리 이야기 안에 우주를 통째로 뒤흔드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대목이 제가 물리학에서 가장 깊이 감동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도대체 그 엄청난 빛과 열은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재료로 썼던 4개의 양성자를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아주 정밀하게 재봅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합쳐져서 완성된 헬륨사 원자핵 하나를 저울에 올려 다시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똑같은 알맹이들이 모양만 바꿨을 뿐이니 무게도 당연히 똑같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완성된 헬륨사 원자핵이 처음에 준비했던 4개의 양성자 무게를 다 합친 것보다 미세하게 더 가볍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더 가벼워요. 어딘가로 질량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도대체 그 사라진 질량은 어디로 도망간 걸까요? 우주에서 무언가가 그냥 증발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수수께끼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통찰로 말이죠. 에너지는 곧 질량이고 질량은 곧 에너지다. 둘은 사실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진 질량은 우주 밖으로 영영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100% 순수한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변신한 겁니다. 눈부신 빛으로, 유령 같은 중성미자로, 그리고 입자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요. 질량이라는 물질의 한 조각이 빛이라는 에너지로 탈바꿈한 거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물질이 사라지면서 그 대가로 빛이 태어났습니다.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살점을 조금씩 빛으로 바꾸어 우주로 흩뿌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 한 번의 핵융합에서 사라지는 질량은 정말이지 쥐꼬리만 합니다. 원래 질량의 겨우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티끌 같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대의 크기가 태양이라면 이야기가 아주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양은 여러분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그 1초 동안에 무려 6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찍어내고 있거든요. 1초에 6억 톤이요. 그 어마어마한 양에서 티끌 같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이 됩니다.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태양에서는 1초가 똑딱 지날 때마다 자그마치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1초마다 400만 톤, 거대한 산 하나가 통째로 매초 빛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차갑고 텅 빈 우주 공간을 건너오고 또 건너와서 더운 여름날 여러분의 뺨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화단의 꽃을 자라게 하고 바다를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고 이 푸른 행성 위에 모든 생명이 숨 쉴 수 있도록 빛과 열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사실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들어와 여러분 손등을 따뜻하게 데우는 저 햇살은 사실 태양이 잃어버린 살점입니다. 한때는 분명히 물질이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두고 빛이 되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지금 여러분에게 닿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햇볕을 쬐지만 그 햇볕 한 줌은 사실 별 하나가 자기 몸을 깎아 보내준 선물인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햇살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질량과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질량은 손에 잡히는 묵직한 물질이고 에너지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기운이라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사실 이 둘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잠들어 있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깨어난 물질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응축된 채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잠을 깨우려면
태양 중심부 같은 극한의 환경이 필요할 뿐이에요. 태양은 바로 그 잠든 에너지를 흔들어 깨워 빛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경이로운 일 아닌가요? 물질 속에 그렇게 엄청난 빛이 숨어 잠들어 있었다니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를 또 한 번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잠깐만요. 태양 중심부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핵융합 폭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1초에 산 하나가 통째로 빛으로 터진다면서요. 그런데 왜 태양은 그 엄청난 폭발을 못 견디고 수소 폭탄처럼 쾅하고 단번에 산산조각나 버리지 않는 걸까요? 왜 저렇게 얌전하고 둥근 모양을 46억 년 동안이나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안에서 끊임없이 핵폭탄이 터지는데 겉은 저렇게 평온하다니요. 그 정답은 경이로울 정도로 기가 막힌 우주의 균형에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줄다리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쪽에서 팽팽하게 줄을 당기는 바로 그 줄다리기요. 태양 안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46억 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핵융합으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려는 어마어마한 팽창의 힘을 만들어내요. 펄펄 끓는 플라즈마가 더 커지려고 사정없이 바깥을 향해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태양의 그 막대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이 있습니다. 이 중력은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당겨 한 점으로 짜부라뜨리려고 해요. 밖으로 밀어내는 핵융합의 거센 힘, 그리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묵직한 힘. 이 두 거대한 힘이 기적에 가까울 만큼 완벽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고 어느 쪽도 지지 않은 채로요. 그 절묘한 균형 위에서 태양은 터지지도 않고 짜부라지지도 않은 채 저렇게 둥근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이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 우아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균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척척 조절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보일러에 달린 온도 조절기 아시죠? 추워지면 알아서 불을 떼고 더워지면 알아서 끄는 그 장치요. 태양은 바로 그런 자동 온도 조절기를 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약 태양이 중력에 살짝 밀려서 아주 조금 수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심부가 좁아지니까 온도가 훅 올라가고 밀도도 더 빽빽해지겠죠. 그럼 원자핵들이 더 자주 부딪히니까 핵융합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에너지가 확 늘어나면서 태양은 다시 원래 크기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반대로 태양이 너무 크게 부풀어 올랐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중심부 공간이 넓어지니까 온도가 식어버리고 핵융합은 느려집니다. 바깥으로 미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번엔 중력이 다시 멱살을 잡고 태양을 안쪽으로 꽉 뭉쳐놓는 거죠. 보세요. 누가 일부러 손대지 않아도 태양은 스스로 알아서 너무 커지지도 너무 작아지지도 않게 균형을 잡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자연의 자동 온도 조절기 같지 않습니까? 이 절묘한 줄다리기 덕분에 태양은 무려 46억 년 동안이나 이 아슬아슬하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유지해 온 겁니다. 그리고 중심부 창고에 쌓인 수소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빛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시큰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 태양이 변함없이 빛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꿔 말하면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태양도 결국 연료가 바닥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심부의 수소를 다 써버리고 나면 태양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한동안은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붉고 거대한 별이 되었다가 마지막엔 바깥층을 우주로 곱게 흩뿌리고 작고 희미한 잔불 같은 별로 조용히 식어갈 겁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저 태양도 사실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하나의 생명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너무 쓸쓸하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묘한 위안을 느끼거든요. 태양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햇볕이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무한히 계속될 것 같았다면 오히려 무덤덤했을 텐데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50억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짧은 한평생과 비교하면 사실상 영원에 가깝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 태양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에게 빛을 내려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하고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자연스럽게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잠깐만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태양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햇빛은 태양의 표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중심부에서 갓 태어난 그 빛은 도대체 어떻게 그 두껍고 빽빽한 플라즈마의 바다를 뚫고 표면까지 빠져나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니 태양 중심에서 표면까지 눈 깜짝할 새에 슝 하고 빠져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정답은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태양의 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빽빽하게 들어찬 벌거벗은 원자핵과 전자들의 정글이에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태어난 빛 알갱이 하나는 곧바로 바깥으로 직진하지 못합니다. 한 발짝 나아가다가 다른 입자에 쾅 부딪혀 튕기고 또 한 발짝 가다가 휙 튕기고 그렇게 정신없이 이리저리 부딪히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마치 명절날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가다서다를 무한정 반복하는 자동차처럼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답답합니다. 빛은 앞으로 한 발 갔다가 옆으로 2발 밀리고 뒤로 3발 튕기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거든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갈지자로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빛은 태양 속에서 딱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맵니다. 그래서 이 빛 알갱이 하나가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빠져나오는 데에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몇 년? 아닙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무려 수만 년에서 길게는 수십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만 년이요.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 햇살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태양의 심장에서 태어난 빛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아직 동굴에 살며 돌도끼를 들고 사냥을 하던 그 까마득한 옛날에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빛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태양의 뱃속에 갇혀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내 표면을 탈출한 거죠. 그리고 표면을 빠져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빛은 자유롭게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텅 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 지구로 향하죠. 이 거리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표면을 떠난 빛이 여러분의 눈에 닿기까지 약 8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사실 8분 전의 태양이에요.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8분 동안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미 사라진 별의 빛을 받고 있을 겁니다. 좀 기묘하죠? 우리는 늘 과거의 햇빛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별빛이 사실은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도 천천히 곱씹어 보면 참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손등을 데우는 햇살 한 줌은 수만 년 전 태양의 심장에서 태어나 그 긴 세월 동안 별의 뱃속을 헤매다가 표면을 탈출한 뒤 다시 8분을 날아와 지금 막 도착한 겁니다. 그 빛 한 줄기에 인류의 역사보다도 긴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쬐는 그 햇볕이 사실은 이렇게나 길고 경이로운 여행의 끝자락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빛 알갱이가 그렇게 수만 년을 헤매며 빠져나오는 동안 태양의 심장에서 함께 태어난 또 다른 입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아까 핵융합 과정에서 중성미자라는 유령 같은 입자가 함께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성미자는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처럼 이리저리 부딪혀 헤매는 일이 없어요. 태양의 그 빽빽한 속을 그냥 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통과해 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단 몇 초 만에 태양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고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를 가로질러 역시 8분 남짓 만에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건 이 중성미자가 지구에 도착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를 만나도 거의 다 그냥 통과해버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에서 날아온 수백조 개의 중성미자가 매초 여러분의 몸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면적을 1초마다 수백억 개씩 통과하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느끼시죠? 밤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밤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출발한 중성미자가 지구를 통째로 관통해서 여러분 발바닥으로 들어와 정수리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유령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학자들은 바로 이 잡기 힘든 유령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빛은 표면을 떠난 8분 전의 소식밖에 못 전해주지만 중성미자는 태양의 심장에서 곧바로 날아온 따끈따끈한 바로 지금의 소식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깊은 땅속에 거대한 검출기를 묻어놓고 어쩌다 한번 걸려드는 중성미자를 붙잡아서 태양의 심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태양의 표면조차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 유령 같은 입자 하나 덕분에 그 깊은 심장까지 엿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게 참 끈질기고도 영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태양이 어떻게 타는지, 아니 어떻게 빛나는지를 거의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기묘하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는 작지만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마법처럼 변합니다. 자, 아까 두 양성자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서 반발력을 뚫고 충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정말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양 중심부의 1500만 도라는 온도, 그 어마어마한 열기조차도 양성자들이 그 반발력을 뚫고 융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고전 물리학의 낡은 계산법으로는 양성자 두 개가 가진 에너지로는 절대로 결단코 그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계산상으로는 융합이 불가능한데 태양은 저렇게 멀쩡히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 게 그 증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 우주의 가장 기묘한 법칙 하나가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자,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아주 높고 두꺼운 벽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테니스 공이 하나 있어요. 이 공을 벽에 아무리 세게 던져도 공은 벽에 맞고 그냥 통하고 튕겨 나옵니다. 당연하죠. 벽을 넘으려면 벽보다 높이 던져야 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 공이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벽을 유령처럼 쓱 통과해서 반대편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벽을 넘은 것도 아니고 벽을 부순 것도 아니고 그냥 벽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이 기묘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양자 터널링이 태양을 빛나게 하는 진짜 비밀입니다. 양성자 두 개는 반발력이라는 두꺼운 벽 앞에서 사실은 그 벽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낮은 확률로 그 벽을 유령처럼 뚫고 스며들어 기어코 반대편에서 만나 융합에 성공하는 겁니다. 한 번 성공할 확률은 어이가 없을 만큼 낮아요. 그런데 태양 중심부엔 양성자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 그 낯띠 낮은 확률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곱해지면 매초 꾸준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정말 미치도록 경이롭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피부를 간지럽히는 저 따스한 햇살은 사실 양자역학 특유의 그 기묘하고 변덕스러운 확률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만약 양자 터널링이라는 이 마법 같은 현상이 없었다면 태양은 애초에 불을 켜지도 못했을 거예요. 양성자들은 영원히 벽 앞에서 튕겨나가기만 했을 테고 별은 빛나지 못했을 테고 그러면 이 행성의 생명도 우리도 존재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양자역학의 기묘한 확률 덕분인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겠지만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하고 아름다운 진실이에요. 조금 더 음미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 아주 또렷한 선이 그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벽을 넘을 힘이 있으면 넘는 거고 없으면 못 넘는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 또렷한 선을 흐물흐물하게 지워버립니다. 힘이 부족해도 아주 낮은 확률로는 벽 너머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거의 안 되지만 가끔은 된다. 이렇게 살짝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거의 안 되지만 가끔은 되는 좁디좁은 틈새 하나에 태양 전체가, 아니 온 우주의 모든 별이 기대어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아슬아슬한 확률의 틈새 위에 가만히 얹혀 있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주가 부린 아주 작은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현재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의 더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인류가 완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잔뜩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태양이 왜 빛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꽤 또렷하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좀 철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질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우주엔 산소도 없는데 태양은 어떻게 불타냐? 동네 꼬마 아이가 던질 법한 귀여운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에 진짜로 완벽하게 답하기 위해 그 뿌리까지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 우리는 어디까지 와버렸나요? 우리는 먼저 불탄다는 말의 정체를 캐물으며 화학의 세계를 지나왔습니다. 그 다음 1500만 도의 지옥 속에서 물질이 플라즈마로 녹아내리는 연력학의 바다를 건넜고요. 벌거벗은 원자핵들이 강력에 의해 하나로 뭉치는 핵물리학의 세계를 뚫고 지나왔습니다. 사라진 질량이 빛으로 변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쳤고 마침내 양성자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역학의 기묘한 터널까지 빠져나왔죠. 인류가 쌓아올린 가장 깊고 가장 위대한 학문들을 우리는 방금 단숨에 가로질러 온 겁니다. 그것도 꼬마 아이가 던질 법한 단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자, 바로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단순한 질문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우주엔 산소도 없는데 태양은 어떻게 타냐? 이런 질문을 소리내어 묻기를 망설이죠. 다들 학교에서 배운 상식인데 나만 모르는 바보 같은 질문일까봐 괜히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제 평생의 경험을 걸고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겉보기에 아주 단순하고 철없어 보이는 질문일수록 사실은 우주의 가장 깊은 진리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가장 예리한 질문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인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던질 법한 단순한 질문, 예를 들면 거울은 왜 좌우는 바꾸면서 위아래는 안 바꿀까 같은 질문을 평생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단순한 질문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진짜로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입버릇이었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척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그런데 이거 정말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용기. 그게 바로 위대한 과학자들이 평생 동안 해온 일의 정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와 오래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은 정말 끝도 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은 왜 파래요? 별은 왜 반짝여요? 나는 왜 나예요? 어른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귀찮아하거나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대충 넘겨버리죠.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풀어온 가장 위대한 질문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이 왜 파란지를 진짜로 설명하려면 빛이 흩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하고 별이 왜 반짝이는지를 설명하려면 오늘 우리가 한 이 긴 여행을 통째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깊은 물리학을 묻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 안에 살던 그 아이의 호기심을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너무 일찍 잠재워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그 첫 질문을 던졌던 사람도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아는 지식,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아 현실을 뚫어져라 관찰했고 잠깐, 저 현실은 내 지식이랑 정반대인데 하고 멋진 모순을 직감한 겁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 뭔가 하나가 안 맞는데 하고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 짜릿한 느낌이야말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할 가장 귀중한 우주의 힌트예요. 왜냐고요? 그 호기심의 실 한 가닥을 대충 끊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거의 100%의 확률로 엄청나게 놀랍고 아름다운 진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걸 두 눈으로 직접 증명했잖아요. 자, 이제 처음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양은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화학적인 의미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촛불이 타거나 장작이 타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이 타려면 무조건 산소가 필요하지만 태양은 산소가 단 한 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화학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핵융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핵융합은 수소 폭탄이 터질 때 산소가 필요 없는 것과 똑같이 산소를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핵융합에 필요한 건 오직 압도적인 온도와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뿐이에요. 원자 핵들이 억지로 짓눌리고 뭉개져서 다른 존재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는 그 극단적인 짓눌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태양을 향해 써온 불탄다는 단어는 사실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던 겁니다. 태양은 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빛으로 바꾸고 있어요. 매초 400만 톤씩 자기 몸을 깎아 우주를 밝히고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어온 저 태양은 사실 아주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의 부스러기가 빛이 되어 우리에게 닿고 있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 거대한 별이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며 빛나고 있다는 것. 이걸 알고 나면 영혼과 찰나가 묘하게 한자리에 겹쳐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비단 태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하늘에 박혀있는 저 수많은 별들도 전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빛으로 바꾸어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 자체가 사실은 아주 먼 옛날 어느 별의 뱃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의 탄소도 피 속을 도는 철분도 모두 한때는 어느 별의 심장에서 핵융합으로 빚어진 것들이에요. 별이 일생을 마치며 우주로 흩뿌린 그 부스러기가 수십억 년을 떠돌다 모이고 모여 지구가 되고 또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부스러기로 만들어진 존재인 셈이에요. 별을 올려다보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별에서 온 존재라니. 이쯤 되면 태양은 어떻게 불타냐는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멀리까지 데려왔는지 새삼 실감이 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잠깐만 고개를 들어 햇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따스함이 손등에 닿는 순간 한 가지만 떠올려 주세요. 지금 내 피부를 데우는 이 온기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의 심장에서 양성자들이 양자역학의 벽을 유령처럼 뚫고 한때 물질이었던 것이 빛으로 변해 8분이라는 긴 시간을 날아와 내게 닿은 거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평범한 햇살 한 줌이 사실은 온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들이 한자리에 모여 빚어낸 기적이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 속에 이렇게나 경이로운 진실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햇살 한 줌에도 우주의 역사가 통째로 담겨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그걸 알아채려는 작은 호기심 하나뿐입니다. 우주엔 산소도 없는데 태양은 어떻게 빛날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는 언제든 경이로운 모험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로만 빠져서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으셨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파인만의 길 스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일상에서 장작을 태우며 떠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불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모닥불이 아니라는 뜻이죠. 연소는 반드시 산소라는 짝꿍을 필요로 하는 전자들의 화학적인 자리 바꿈입니다. 반면에 태양은 핵융합이라는 우주 최고의 압도적인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극단적인 압력과 미칠 듯한 온도의 지옥 속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억지로 한 덩어리로 지식여져 헬륨이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티끌 같은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통찰에 따라
곧바로 어마어마한 순수 에너지로 둔갑하여 우주로 뿜어져 나옵니다. 거기엔 산소도 성냥도 부싯돌도 전혀 필요 없어요. 오직 압도적인 덩치가 만드는 중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 그리고 물질이 극한의 상태로 짓눌렸을 때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힘들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것뿐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핵융합의 폭발력을 보았고, 벽을 뚫는 양자 터널링의 마법을 이해했고, 사라진 질량이 빛으로 변하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을 거쳐 마침내 저 파란 하늘이 왜 저토록 눈부신지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찾아냈죠. 하나의 정직한 질문이 우리를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안내해 준 겁니다. 친애하는 과학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이 준비한 뜨거운 태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여행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기분 좋은 느낌표 하나를 콕 찍어 주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빛을 내어주는 저 별을 한 번쯤 떠올리며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명쾌한 우주의 수수께끼를 가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밤하늘의 별을 보든 한낮의 태양을 보든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